설날 아침 멱살 잡힌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죠. 다음? 다음은 없어. 올해 안에 돈 구해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 바로 그 순간 대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 남자는 멱살 잡힌 여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윤서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중소기업 과장이던 박태민, 평범하지만 성실한 남자였죠. 시댁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집안이었고, 윤서의 친정은 서울에서 꽃집을 하는 소박한 가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슷한 형편의 두 집안, 그래서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얕잡아 봤습니다. 결혼 첫 해 설날, 윤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12가지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차례상을 차린 뒤에야 시어머니가 나타났는데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친정에서 뭘 배운 거야? 꽃집 딸이라 그런가 음식 하나도 제대로 못해.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태민은 옆에 서서 어머니 편을 들었죠. 엄마 말씀대로 해.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해. 넌 좀 배워. 시누이들까지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친정에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날 이후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식구가 아니라 일꾼이라는 것을. 결혼 3년 차 윤서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기가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팀장 자리를 제안받은 거죠. 화장품 유통 플랫폼이었는데 윤서의 감각과 능력을 높이 산 동기가 삼고초려 끝에 스카우트한 겁니다. 연봉은 남편보다 높았고 스톡 옵션까지 있었습니다. 윤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죠. 며느리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면 집안이 망해. 당장 그만둬. 시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돈 많이 벌면 오빠 체면이 뭐가 돼요? 남편 태민조차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여자가 바깥일 하는 거 안 좋게 봐. 참아. 윤서는 결국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3년 후 그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인수되었고 윤서 대신 들어간 마케팅 팀장은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스톡 옵션 덕분이었죠. 윤서는 그 소식을 뉴스로 접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결혼 5년 차 윤서의 친정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고 수술비로 3천만 원이 필요했죠. 윤서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안 비상금에서 빌려달라고 아버지가 괜찮아지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돈은 우리 부모님 드려야 해. 친정일은 친정에서 해결해. 그러더니 태민은 비웃듯이 덧붙였죠. 솔직히 말해서 넌 내가 벌어다주는 돈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능력도 없으면서 친정 걱정할 처지가 아니잖아.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그러게 왜 꽃집 같은 거에서 돈도 못 모아놨어? 자업자득이지. 우리 태민이 고생하는 것도 다 니네 집안 때문이야. 윤서는 결국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숨을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반신마비가 왔죠. 친정 어머니는 꽃집을 접고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친정에 보냈습니다. 시댁에는 비밀로 하면서 윤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집구석을 화려하게 무너뜨리겠다고. 그날의 눈물과 굴욕을 천배 만배로 돌려주겠다고. 결혼 7년 차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대학 은사가 연락을 해온 거죠. 퇴직 후 화장품 연구소를 차렸는데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는 친구 가게 좀 도와주는 것이라고만 말했죠. 교수님이 개발한 천연 화장품은 품질이 뛰어났고 윤서의 마케팅 전략이 더해지자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교수님은 연구에만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경영은 윤서에게 맡기겠다고 했죠. 윤서는 대표이사가 되었고 지분 51%를 가진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회사 이름은 윤화장품. 교수님이 윤서의 이름에서 따서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철저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서윤이라는 가명을 쓰고 공식 행사에는 전문 경영인을 내세웠죠. 언론 인터뷰는 모두 거절했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얼굴 대신 실루엣만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얼굴 없는 회장으로 유명했지만 아무도 그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명절만 되면 윤서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였으니까요. 시댁에 갈 때면 더 철저해졌습니다. 10년 된 경차를 끌고 갔고 일부러 보풀 일어난 니트에 해진 양말을 신었습니다. 명품 옷과 가방은 회사 옷장에 따로 보관해뒀고 시댁 앞에서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가방을 들었죠. 강남 아파트를 놓쳤던 그날 이후로 윤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의 뼈아픈 후회가 지금의 독한 윤서를 만들었죠. 이 사람들에게 성공을 보여주면 시기와 질투만 돌아올 거라는 걸 그녀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숨기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드러내기로 한 겁니다. 결혼 10년 차 윤화장품은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고 해외 수출까지 시작한 중견기업이 된 거죠. 재계에서도 얼굴 없는 회장의 정체를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윤서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이었고 서울 한복판에 빌딩 하나쯤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인 남편조차 몰랐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친구 가게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시댁에서는 돈 한 푼 못 버는 무능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윤서에게 올해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는 벌써부터 전화를 해왔죠. 올해 설날에는 제대로 해. 작년에 만두 터진 거 내가 아직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윤서는 전화를 끊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 설날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윤서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설날에 제가 시댁에 가 있을 거예요. 그날 오전 11시 정각에 와주세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10년 묵은 빚을 받으러 가려고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는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잡은 며느리의 멱살이 평생 일궈온 철물점은 물론 아들의 인생까지 통째로 날려버릴 신호탄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윤서는 사업 초반부터 법적으로 남편과 재산 분리를 해두었습니다. 회사 지분과 자산은 모두 법인과 개인 신탁으로 묶어두었죠. 남편 태민의 통장에는
윤서의 돈이 단 한 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혼하게 되면 시댁에서 재산을 노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윤서는 조용히 친정 부모님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반신마비가 온 아버지는 이제 분당의 최고급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이 붙고 매주 재활치료를 받는 특실이었죠.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계신 분당 요양원 근처에 신축 아파트를 한 채 사들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지 않아도 언제든 걸어서 아버지를 보러 가실 수 있게 말이죠. 물론 시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윤서의 친정이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했죠. 설날 전날 윤서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된 경차 트렁크에는 명절 선물이 가득했죠. 한우 세트, 굴비 세트, 과일 바구니까지. 전부 백화점에서 산 건데 윤서는 일부러 포장을 뜯고 대형마트 비닐봉지에 다시 담았습니다. 비싼 거 샀다고 하면 또 구박을 들을 테니까요. 시댁 대문 앞에 차를 세우자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진작 와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야. 윤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길이 막혀서요. 시어머니는 윤서가 들고 온 짐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또 싸구려 들고 온 거야? 시누이네는 백화점 한우 보내왔는데.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짐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죠. 다음 날 윤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설날 아침 차례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하고 떡국 육수를 끓였습니다. 시누이 둘과 시어머니는 방에서 코를 골았죠. 남편 태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새벽 2시에 들어와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윤서 혼자서 15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에는 기름이 튀어 화상 자국이 생겼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상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이 왜 이래? 기름기가 좔좔 흐르잖아. 큰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옳게, 솔직히 음식 솜씨가 10년째 그대로네. 발전이 없어. 작은 시누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며느리 복이 없으셔서. 윤서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시간을 세면서요.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떡국을 먹기 위해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었고 시누이 남편들은 시어머니 눈치만 봤죠. 윤서는 맨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떡국을 떴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올해는 세뱃돈 얼마나 준비했어? 윤서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카들에게 줄 세뱃돈이었죠. 4명이니까 한 명당 10만 원씩 준비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10만 원? 시누이네 애들한테 고작 10만 원을 줘? 큰 시누이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옳게, 우리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10만 원이 무슨 세뱃돈이야. 작은 시누이도 합세했습니다. 그러게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창피하게.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요. 제가 버는 게 없으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버는 게 없으면 시집을 왜 왔어? 10년 동안 이 집에서 밥만 축내고 남편 태미는 옆에서 묵묵히 떡국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감싸는 말 한마디 없이. 아침 식사 후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윤서를 불렀습니다. 너 올해 명절 비용 얼마 냈어?
윤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음식 재료비 전부 냈어요. 한우도 갈비도 과일도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다야? 시누이들은 현금으로 100만 원씩 냈는데. 넌 뭐, 장 본 거 가지고 큰 소리야?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장보기에 3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지 않을 테니까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준비할게요. 시어머니가 윤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없어. 올해 안에 돈 구해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검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는 윤서의 멱살을 잡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와? 그 순간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멱살을 잡힌 채 벽에 몰린 윤서. 아니, 평소에는 강 회장님이라 부르며 모시던 그 사람이 촌스러운 옷을 입고 구석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3년을 모셔온 회장님. 재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수장. 그런 분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께 무슨 짓입니까?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고 시누이들의 입이 벌어졌죠. 남편 태미는 멍하니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뭔 소리야, 미친 사람 아니야. 비서실장은 대답 대신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죠.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시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거 몰래카메라야? 올케가 무슨 회장이래. 작은 시누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 이거 찍어야겠다. 완전 웃기네. 하지만 비서실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윤서의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죠. 윤서는 천천히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구겨진 옷을 정리하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죠.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차가운 눈빛. 시어머니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일어나세요.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윤서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비서실장이 허리를 폈습니다. 차량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결제하셔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이 남자의 태도가 너무 진지했습니다. 연기 같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이게 뭔 상황이야? 윤서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직 이해 못하셨어요? 윤서는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죠.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윤서는 그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회사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그리고 윤화장품 대표이사 강윤서라고 적힌 명함. 시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윤화장품? 그 유명한? 큰 시누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검색했습니다. 윤화장품 회장 강서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굴 없는 회장, 윤화장품을
코스닥 상장 앞둔 중견기업으로 화장품 업계의 신화 강서윤 회장의 경영 철학, 해외 수출 급증, 윤화장품 K-뷰티 선두주자로 큰 신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서윤, 강윤서, 이름을 바꿔서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예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구박하고 무시하고 멱살까지 잡았던 그 며느리가 재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의 회장이라니.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게 말이 돼?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무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돈 한 푼 못 번다고 밥만 축낸다고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도 쭉. 윤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제 멱살을 잡으셨죠. 나가라고 하셨고요. 시어머니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요. 근데 그냥은 안 나갑니다. 남편 태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윤서야, 이게 무슨...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윤서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자.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남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넌 내가 벌어다주는 돈 없으면 어떻게 살 거야? 능력도 없으면서라고 했잖아.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는 친정아버지 수술비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 친정일은 친정에서 해결해라고 했잖아. 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했어. 내 힘으로. 아버지는 지금 분당 최고급 요양원에 계셔. 어머니는 그 근처 신축 아파트에 사시고. 태민이 휘청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은 내 편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윤서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 서류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윤서가 10년 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느껴지시죠? 이제 드디어 정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을 참고 산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이혼 서류. 그 단어가 거실에 떨어지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이혼? 윤서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태민이 윤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한 발짝 앞을 막아섰죠. 회장님께 허락 없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태민이 멈칫했습니다. 평생 아내라고 생각했던 사람 앞에 경호원처럼 서 있는 남자.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었죠. 며느리가 정말 대기업 회장이라면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겁니다. 윤서야. 아니, 아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좀 심했어. 그건 인정해. 근데 다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알았으면 그랬겠어?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윤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죠. 어머님, 제가 회장인 걸 알았으면 잘해주셨을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왜 우리 며느리를. 그게 바로 문제예요.
윤서가 시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한테 돈이 없을 땐 멱살을 잡고 돈이 있다는 걸 알면 갑자기 잘해주겠다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하고 욕먹고 세뱃돈 적다고 구박받고 친정아버지 수술비도 못 빌리고 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잘해주시겠다고요? 그게 진심이세요? 시누이들도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먼저 나섰죠. 옳게, 우리가 좀 심했어. 그건 인정해. 근데 우리도 사정이 있었던 거야. 애들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고.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옳게. 우리 사이에 이러지 말자. 아까 그 말들 진심 아니었어. 윤서는 시누이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진심 아니었다고요? 윤서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이건 제가 이 집에서 보낸 10년 동안의 명절 비용 내역이에요. 서류에는 빼곡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설날, 추석마다 제가 얼마를 썼는지 전부 정리해뒀어요. 음식 재료비, 선물값, 세뱃돈까지. 윤서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합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2천이 넘어요. 시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이 저한테 한 말이 뭐였죠? 장 본 거 가지고 큰 소리냐? 10만 원이 무슨 세뱃돈이냐?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한마디도 없이 앉아 있었죠. 과묵한 분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방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서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은 아셨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말이냐?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아셨으면서 모른 척 하신 거네요. 윤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방관도 가담이에요. 태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윤서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던 남자.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킨 적 없는 남자. 태민 씨. 윤서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잘못한 게 뭔지 알아요?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끌려다닌 거? 내 편 안 들어준 거? 아니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순종적인 아내가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집안일하고 시부모 모시고 자기 체면 세워줄 사람. 태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한테 능력도 없으면서라고 했을 때 난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하겠구나. 윤서가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만 가죠. 비서실장이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 돈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윤서가 돌아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재산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분리해뒀어요. 회사 지분이든 개인 자산이든 당신들이 손댈 수 있는 건 단 한 푼도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요. 윤서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제가 받은 만큼은 바로잡을 겁니다. 윤서가 비서실장과 함께 시댁을 떠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모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면서 윤서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았던 시간. 이제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차 안에서 윤서는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황 사장님께 연락해 주세요. 내일 오전에 미팅 잡아달라고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태건설 건이시죠? 네. 황태건설. 신우이 남편 중 큰 신우이의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건설회사였습니다. 직원 20명 남짓한 소규모 업체였는데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자금난을 해결해 준 곳이 바로 윤화장품의 계열사였습니다. 사실 윤화장품은 단순히 화장품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투자법인을 설립했고 물류센터 건설, 원료 유통, 포장재 납품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었죠. 그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의 사업체들이 하나둘 윤서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만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온 거죠. 큰 신우이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기 회사에 투자해 준 곳의 실제 오너가 누구인지.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황태건설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잠시 후 큰 신우이의 남편 황정수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죠. 투자사 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황태건설 대표 황정수입니다. 황정수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방님. 황정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처남댁? 이게 어떻게? 앉으세요. 서서 얘기하기엔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황정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서방님, 황태건설에 투자한 게 저희 회사인 거 아셨어요? 황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죠. 모르셨을 거예요. 저희 물류센터 증축 공사 맡기면서 투자한 거거든요. 윤서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투자금 상환 조건이 있어요. 사업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황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황태건설 실적, 목표 대비 60%도 안 되더라고요. 황정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처남댁,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서가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서방님, 무릎 꿇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서방님한테 특별히 원한은 없어요. 황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요. 윤서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제가 시댁에서 멱살 잡히고 있을 때 서방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황정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에서 눈치만 보고 계셨잖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나서신 적 없으셨고요. 윤서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방관도 가담이에요. 어제 아버님께도 말씀드렸지만요. 황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든 하겠습니다. 윤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사업은 사업대로 정리할 거예요. 황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투자금 상환 조건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3개월 안에 실적 개선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타당하면 유예 검토해 드릴게요. 윤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개인적인 건 서방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저는 거기까지 터치할 생각 없어요.
황정수가 멍하니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윤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 집에 가서 말씀하시겠죠. 그때 신우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보세요.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저도 알아요. 서방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냥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셨던 거잖아요. 황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게 더 나빠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 윤서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 그리고요. 윤서가 돌아섰습니다. 작은 신우이 남편 회사도 저희 계열사랑 거래하고 있더라고요. 그쪽도 조만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황정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 생각보다 저랑 엮인 게 많네요. 그날 저녁 황정수는 집에 돌아와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큰 시누이 박미정의 첫 마디가 이랬죠. 뭐, 올케가 회장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황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상황이 심각해. 투자금 상환 조건이. 그러니까 당장 가서 빌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해. 박미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길래 회사가 이 지경이야? 당신이 올케한테 잘 보였어야지. 황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당연하지. 평소에 올케한테 잘해뒀으면 이런 일이 있겠어? 그 순간 황정수는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자기 아내가 처남댁에게 뭘 했는지 이 사람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도 난리였습니다. 정수야, 내가 어떻게든 해봐. 우리 가족 아니야? 황정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처남댁이 왜 이러는지 아세요? 어제 어머님이 멱살을 잡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요? 10년 동안 구박하신 건요? 황정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봤어요. 매년 명절마다 처남댁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근데 저도 눈치만 봤죠. 황정수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똑같았어. 아니, 더 심했지. 큰 시누이 박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황정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생각 좀 해볼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황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버리구나. 설날이 지나고 일주일 후 시댁 철물점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한 거죠. 30년을 거래하던 건설자재 도매상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앞으로 거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 박종필 씨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30년을 거래했잖아. 그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날엔 인테리어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엔 전기 설비 업체, 그 다음엔 배관 자재 업체까지. 일주일 만에 주요 거래처 절반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윤화장품의 계열사들이 같은 거래처를 쓰고 있었거든요. 윤서가 직접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서실장에게 한마디 했을 뿐이죠. 우리 계열사 거래처 중에 박신의 철물점이랑 겹치는 데가 있으면 정리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거래처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연 매출 수천억 대기업과 거래할 것인가, 동네 철물점과 거래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상인회였습니다.
박종필 씨는 지역 상인회에서 40년 넘게 활동해온 원로였습니다. 목소리도 컸고 존경받는 위치였죠. 그런데 설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야, 박 사장네 며느리가 윤화장품 회장이래. 그 유명한 얼굴 없는 회장? 근데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멱살을 잡았다더라. 뭐, 미쳤나? 회장 멱살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상인회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 집이 며느리를 어떻게 굴렸길래 저 지경이 됐을까? 그 시선이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철물점 매출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빈 가게를 지키며 한숨만 쉬었죠. 어느 날 저녁 철물점 셔터를 내리던 박종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 잘못 키웠구나. 평생 묵묵히 일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내뱉은 후회였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는 더 이상 동네 경로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경로당 앞까지 갔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금순이 왔나 봐. 쉬, 모른 척해. 노금순 여사는 경로당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평생 목에 힘주고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느낀 수치심이었죠. 슈퍼에 가도 약국에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저 여자가 그 시어머니래. 노금순 여사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아들 태민을 불렀습니다. 태민아, 내가 윤서한테 한번 가봐라.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윤서가 이혼 서류 보냈어.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했대. 그래도 한번 만나서 얘기해봐. 내가 무릎 꿇고 빌어. 태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도 생각해봤어. 10년 동안 내가 윤서한테 뭘 했는지.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난 한 번도 윤서 편을 안 들었어. 엄마가 욕해도 누나들이 구박해도 그냥 봤어. 태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서가 친정아버지 수술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능력도 없으면서라고 했어. 내가.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때는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요? 태민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윤서가 회장인 걸 알았으면 잘해줬을 거잖아. 그게 더 나쁜 거야.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람이니까 잘해줘야지 돈이 있으니까 잘해주는 게 아니잖아.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가 윤서를 찾아온 겁니다. 비서실장이 막으려 했지만 윤서가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노금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허리도 굽어 있었죠.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노금순 여사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야. 아니, 회장님. 그 모습을 보며 윤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10년 동안 내가 너무 심했어. 윤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무릎을 꿇으세요?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철물점 때문에요? 아니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셔서요? 노금순 여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윤서가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노금순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곳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서요. 윤서가 손을 내밀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철물점 거래처 건은 제가 손 안 댔어요. 원상복구 시켜드릴게요. 노금순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만 저랑 태민 씨 이혼은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건 사업이 아니라 제 인생이니까요. 노금순 여사가 회장실을 나간 뒤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철물점 건 풀어주실 겁니까? 윤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럼 뭘 원하셨습니까? 윤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사과 한마디였어요. 진심 어린 사과.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윤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 살아야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1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윤서가 마침내 자기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노금순 여사는 마지막에 무릎까지 꿇었지만 윤서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죠. 그냥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잘해줘야지. 태민이 마지막에 했던 이 말이 오래 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게 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천천히 켜지고 피아노 앞에 앉은 한 남자의 옆모습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객석 한가운데 한 중년 여자의 손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순간만큼은 한 번에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첫 음이 홀 안에 울려 퍼지자 그녀의 눈가에 금세 이슬이 맺혔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이 중년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걸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행운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 올해 47입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들이 이어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왔죠. 눈에 띄는 사건도 없고 특별하게 기억 남는 일도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열린다며 표가 하나 남았다고요. 저는 평소 음악회에 잘 가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조금 부담스럽고 혼자 조용히 있는 게 더 편한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그쪽으로 끌렸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당김이 있었지요. 연주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객석 가운데쯤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단 하나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옆모습만 보였는데도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가 고개를 아주 살짝 돌려 객석을 바라본 순간 저는 정말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민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순간 30년 전 고등학교 음악실의 햇살이 눈앞에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제가 17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그 시절이요. 저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음악실에 가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떠들기보다 조용히 피아노 건반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저에게는 더 편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문을 열었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사이로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선배였습니다. 그 이름이 정민준이라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요. 그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틀리기도 하고 멈췄다가 다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제 마음속으로 바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는 채로 잠시 후 그가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미안. 여기 쓰려고 했어? 그가 조심스럽게 묻자 저는 얼른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같이 있어도 돼. 나 연습 좀 더 할게.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음악실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게 그날 이후 저는 점심시간마다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 선배가 또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며칠에 한 번씩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지만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가 피아노를 치면 저는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그조차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음악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같은 반 여학생 박세라가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동아리 소속이었어요. 너 여기 왜 왔어? 여긴 우리 동아리 연습실이야. 저는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 선배가 말했어요. 세라야, 여긴 누구나 써도 되는 공간이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조심스레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라는 선배를 잠시 바라보더니 저를 한 번 더 짧게 훑어보고 조용히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세라의 눈빛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차갑고 선이 날카로운 감정이 분명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무대 위에서 다시 울려 퍼진 첫 음은 30년 전 그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 울림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자리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손등으로 슬며시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17살의 제가 창가에 앉아 그의 연주를 듣고 있던 그 봄날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설렘이 제 평생을 따라올 줄은요. 저는 민준 선배와 마주친 후 음악실에 가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점심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발걸음이 자연스레 그곳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오늘도 선배가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난 날이라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음악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민준 선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놀라 뒤로 물러섰는데 선배가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들어와. 혼자 있으니까 좀 심심했는데 정말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배는 다시 건반을 눌렀고 저는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음색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와서 오늘 날씨 좋네. 창문 좀 열까? 창문을 여는 순간 갑작스럽게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쾅! 음악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배가 문으로 가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안 열리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문 가끔 이래. 바람 세게 불면 걸쇠가 잠겨버려. 선배는 침착했지만 저는 어쩐지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선배와 단둘이 갇혀 있다는 상황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아직 선생님들 계실 테니까 곧 누가 오실 거야.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음악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간간히 발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3층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배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연습 좀 더 할게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선배의 옆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 손끝이 건반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조금씩 빨리 뛰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배가 연주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피아노 좋아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빙그레 웃으며 그럼 한번 쳐볼래? 여기 앉아봐. 아, 아니에요. 저는 못 쳐요. 제가 손사래를 치자. 선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눌러만 봐. 선배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손을 올리기도 조심스러웠어요. 긴장하지 마. 아무거나 눌러봐. 선배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 하나를 눌렀습니다. 띵!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번엔 이걸 눌러봐. 선배가 또 다른 건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대로 눌렀어요. 좋아, 이제 둘을 같이 눌러보면. 그때였습니다. 선배의 손이 제 손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선배의 손끝이 제 손가락을 아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함께 건반을 누르자 작은 화음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손등에 닿아 있는 그 온기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두근거림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잠시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돼. 선배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낮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선배의 얼굴과 바로 마주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선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네.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선배의 손이 천천히 제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왠지 오래된 꿈처럼 느껴졌어요. 선배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넌 참 조용한데 이상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잘 느껴져.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컥 음악실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차갑게 갈라지는 목소리. 박세라였습니다. 저는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 세라야, 우리 문이 잠겨서
민준 선배가 설명하려 했지만 세라는 이미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제가 말을 더듬자 여기 우리 동아리 연습실이라고 했잖아. 왜 계속 와? 미안해 나는 그저 선배 있을 때만 오지. 세라는 제 감정을 꿰뚫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라야, 너무 그러지 마. 민준 선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자 세라가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선배, 얘 요즘 매일 와요. 선배 연습할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갈게요. 저는 급하게 가방을 들고 음악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선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저는 선배가 있을 때만 음악실을 찾았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었을까요? 이상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세라의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음악실에 가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선배를 보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선배는 제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제 마음속에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음악실을 피하던 제 마음도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선배를 보고 싶었지만 세라의 날카로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문구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쇼윈도에 놓인 예쁜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 마음을 전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 작은 메모지 한 묶음을 샀습니다. 연한 하늘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았다. 몇 번이나 반복했죠.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당신의 연주 참 따뜻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쓰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어요. 3층 음악실로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피아노 위에 악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선배의 악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악보 사이에 살짝 끼워 넣었다가 누가 볼까봐 아주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음악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선배가 그 메모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악실로 가고 싶었지만 차마 갈 수 없었어요. 혹시 선배가 메모를 읽고 있을까봐, 혹시 내가 쓴 걸 알까봐 그렇게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박세라였습니다. 너 요즘 음악실 안 가더라? 세라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응, 그냥.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선배 곧 유학 간대. 뭐? 저는 깜짝 놀라 세라를 봤습니다. 외국으로 유학 간대. 이번 주 안으로. 세라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모르지 갑자기 결정된 거라서 세라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학이라니, 이번 주 안으로라니. 그럼 제가 남긴 메모는 선배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기도 전에 떠나는 걸까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음악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아노 앞에 민준 선배가 앉아 있었어요. 아,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선배가 돌아보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어디 아팠어? 선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배는 잠시 저를 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너 안 와서 좀 궁금했거든.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악보를 힐끗 봤습니다. 메모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악보는 닫혀 있었어요. 저기 선배, 응? 유학 간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갑자기 기회가 생겨서 이번 주 금요일에 떠나. 금요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글쎄, 최소 몇 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아. 1년도 아니고 몇 년이나. 17살의 제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연주 못 들어요? 미안.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선배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꾹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축하해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너 음악 좋아하는 거 알아. 계속 들으면 좋겠어. 나처럼 서툴게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히 가. 저는 음악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음악실 문틈으로 선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음악실로 갔어요. 하지만 음악실은 텅 비어 있었고 피아노 위에 놓여 있던 악보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제가 끼워 넣은 메모도 당연히 함께 사라졌겠죠. 선배는 그 메모를 봤을까? 아니면 보지 못하고 간 걸까? 그것조차 알 수 없었어요. 금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혹시 선배를 볼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선배는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마지막으로 음악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피아노 앞에 서서 건반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선배의 손길이 닿았던 그곳을 제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 벌써 떠났어. 박세라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비행기였대. 너한텐 말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알려주는 거야. 이제 여기 오지 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첫사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제 마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단지 악보 사이에 끼워 넣은 작은 메모 한 장만 남긴 채 그리고 그 메모조차 선배가 봤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음악실 창문으로
봄볕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음악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도 앉지 않았어요. 그 설렘도 그 따뜻함도 모두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17살의 봄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무대 위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홀 안을 천천히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본 선배. 아니, 이제는 중년의 피아니스트 정민준. 무대 위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그의 모습이 17살 때 음악실에서 보던 모습과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잠시 후 로비에서 사인회가 있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계속 간지리듯 뛰었고 오랜 세월 묻어둔 감정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두 선택 사이에서 머뭇거렸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로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긴 줄이 만들어져 있었고 저는 맨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멀리서 쌓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민준 선배가 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멀어 보였죠. 3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고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알아보실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실까? 그때였습니다. 민준 선배가 스태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편으로 걸어 사라졌습니다. 로비가 작은 웅성임으로 흔들렸고 줄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쌓인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검은색 수첩 하나, 반쯤 펼쳐진 채 바람에 페이지가 살짝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쪽으로 끌렸어요. 저건 선배의 수첩일까?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테이블 가까이 다가서 있었어요. 바람이 페이지를 살짝 밀어 올리며 글씨 몇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조심스레 그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연주 참 따뜻했어요. 누군가 남긴 짧은 메모. 그 따뜻한 말 한 줄이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누군지 끝내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악보 사이에 끼워 넣었던 그 한 줄의 메모. 선배가 그 메모를 받고 무려 30해 동안 이 수첩 안에 간직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수첩을 살짝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 감촉이 한순간에 17살의 제 마음을 그대로 데려오는 듯 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지은이, 맞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려 쉽게 말을 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가 온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네, 선배.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제가 들고 있는 수첩으로 향했어요. 그거 봤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아주 멀게만 들렸어요. 민준이 숨을 한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메모 내가 남긴 거였어?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 한 번도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이야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쓴 거예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발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은아, 그랬구나.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작게 말했어요. 여기선 얘기하기 어렵다. 사인회 끝나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사인회가 끝난 후 저를 데리고 문화센터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늦가을의 공기가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나무 그림자가 가볍게 흔들렸고 바람에 실린 낙엽이 벤치 주변을 천천히 스쳤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머무는 듯 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선배였어요. 30년이 지났네. 네, 그러네요. 지은아, 넌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요. 선배는요? 나도 그냥 버티면서 살았지.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고요히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민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메모가 내 거였구나. 네. 떠나기 전날 밤에 악보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그 하늘색 메모지. 제 가슴이 조용히 떨렸어요. 민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 메모 정말 큰 힘이 됐어. 외국에서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었거든. 정말요? 응.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연주가 따뜻하다고 해줬다는 게 참 신기하고 기뻤어.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30년 동안 그게 누군지 궁금했어.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름도 안 쓰고. 아니야. 오히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어. 민준의 목소리는 17살 때 음악실에서 들었던 그 음색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따뜻해졌을 뿐. 지은아. 민준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 사실 옛날에 내가 오는 날이 정말 좋았어.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음악실에 내가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연주가 잘 됐거든. 그땐 그냥 누가 들어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좋았던 것 같아. 30년 만에 듣는 고백. 너무 늦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요, 선배. 저도 선배가 좋았어요. 정원 한쪽에서 가을밤 바람이 살짝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부딪히며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7살의 봄날에 시작된 설렘이 47살의 가을밤 서로에게 조용한 위로로 돌아오고 있었죠.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곡이 하나 있어. 곡이요? 응. 고등학교 때 만들던 곡인데 완성을 못했거든. 민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만들던 곡이었어.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도저히 못 쓰겠더라. 왜요? 마음이 자꾸 무거워서 밝은 멜로디가 안 나왔어. 민준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랑 제대로 작별도 못한 게 마음에 남아 있었나 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그 메모 보고 나서 조금씩 다시 쓸 수 있었어. 정말요? 응. 누군가 내 연주를 따뜻하다고 해줬다는 게 용기가 됐거든. 민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완성했어. 몇 년 걸렸지만. 어떤 곡이에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봄날의 설렘 같은 곡. 짧지만 따뜻한 순간들. 그런 걸 담으려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들려줄 수 있어.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는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밤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얼마 후 민준이 다시 나와서 홀문 열어뒀어. 들어올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홀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객석의 불은 모두 꺼져 있고 무대 위 피아노에만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무대로 올라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어디 앉을래? 여기요. 저는 일열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저를 보며 잠시 웃으며 그럼 시작할게. 민준의 손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음한 음이 이어졌어요. 봄날의 햇살 같은 소리였습니다. 음악실 창가로 들어오던 따뜻한 빛처럼 멜로디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설렘처럼, 두근거림처럼, 그러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쉬움처럼, 미완의 작별처럼.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멜로디는 다시 밝아졌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그저 따뜻한 울림, 시작도 끝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무는 그런 느낌의 곡이었어요. 음악실에서 처음 들었던 선배의 연주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선배의 음악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 메모를 선배가 봤다는 것, 그리고 그 메모가 선배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마지막 음이 홀 안에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고요 속에서 가만히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도 피아노 앞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객석, 어두운 홀, 무대 위에 단 하나의 불빛, 그 속에서 3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우리의 이야기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한참 후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민준이 무대에서 내려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곡 제목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 제목은 없어. 그냥 그때 그 사람에게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네.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너였어. 처음부터 제 가슴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선배,
넣으면 말이야. 민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연주가 달라졌어. 따뜻해졌다고 할까? 그래서 매번 기다렸어. 저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선배 보고 싶어서 매일 음악실에 갔어요. 민준이 작게 웃었어요. 알고 있었어. 책 보는 척 하는 거.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 들켰네요. 괜히 부끄러워서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응. 근데 그게 좋았어. 누가 내 연주를 진짜로 들어주는 것 같아서 민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세라는 내가 치든 말든 관심 없었거든. 그냥 옆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부담스러웠나요? 응. 좀 그랬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너는 달랐어. 정말 음악이 좋아서 거기 있는 게 느껴졌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그때 제대로 작별 못해서. 민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학이 갑자기 결정돼서 정신이 없었어. 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자꾸 피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못했어. 아니에요. 제가 먼저 피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라한테 들은 날부터 무서웠거든요. 선배 만나면 울 것 같아서.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너도 참 울보였구나. 네. 그랬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민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연락하면 안 될까? 친구로, 그냥 옛날 아는 사람으로.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아니요.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요. 그러고 싶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네. 저도 웃었습니다. 연주 일정 있으면 알려주세요. 시간 되면 보러 갈게요. 그럼 너도 뭐 좋은 일 있으면 알려줘. 네. 우리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작은 연결고리. 늦었다. 민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까지 먼가? 아니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도 조심해서 가. 네. 선배도 들어가세요. 우리는 홀을 나와 문화센터 앞에 섰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덕분에 오랫동안 궁금했던 걸 알게 됐어요. 나도. 민준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들어가. 네. 저는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조용히 가벼워졌어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 하나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첫사랑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남긴 따뜻함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따뜻함이 이제는 아프지 않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7살 때 올려다보던 그 별들처럼.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제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를 나와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오늘의 여운이 조용히 따라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거실 한쪽,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덮개 위에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피아노를 열어본 지 아마도 10년은 넘었을 겁니다. 17살 그 봄 이후로 저는 피아노 앞에 제대로 앉지 못했어요. 선배가 없는 음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덮개를 열었어요.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건반은 건반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자 의자가 조금 삐걱거렸습니다. 손을 천천히 들어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반의 차가운 감촉이 세월 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까지 함께 건드리는 듯 했어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땅,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래된 피아노라 음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천천히 건반을 눌러갔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거든요. 음을 틀리기도 했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어갔습니다. 오늘 밤 민준이 들려주었던 곡의 멜로디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완벽하게 기억나진 않았지만 느낌만은 남아 있었어요. 그 따뜻한 느낌을 제 손끝으로 옮겨보려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음악실 창가로 들어오던 그 봄날의 햇살처럼 17살의 저는 음악실에서 선배의 연주를 들으며 설레던 마음을 숨기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설렘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그리고 그 설렘이 30년이 지나 이렇게 따뜻한 위로로 돌아올 줄은. 오늘 밤 저는 선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진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각자의 자리가 있었죠. 서로의 삶에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시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제는 전해졌다는 것, 선배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 메모가 선배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속 작은 상처들이 조용히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손을 잠시 멈췄어요. 건반 위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첫사랑은 꼭 이루어져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사랑이 남긴 떨림, 그 사랑이 준 성장, 그 사랑을 통해 배운 것들,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우리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저는 다시 건반에 손을 얹고 조심스럽게 음을 이어갔어요.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좋았어요. 이 따뜻한 떨림이 피아노 위로 조용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첫사랑은 끝났어도 괜찮더라고요. 그 사랑이 언젠가는 이렇게 따뜻한 선율로 돌아올 테니까요. 완성되지 않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툴어도 느려도 괜찮습니다.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천천히 이어가면 되니까요. 피아노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단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오래전 전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그 마음 때문에 가끔 아팠던 적이 있었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도 언젠가는 이렇게 따뜻하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